우리 경제 내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 기록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할 얘기는 조금 우울한 얘기예요. 또 우래요. 아이고. 네, 사실은 가계 빚 부채 얘기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거의 0.5 제로 수준에 갖고 갔을 때는 빚을 내서 주식을 하든 뭐 집을 사든 그다지 이자 걱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이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1년 반 새 기준금리가 뭐 3%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건 기준금리고 대출금리는 지금 거의 상단은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빚이 줄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보조금도 받고 수익도 는 업종도 있거든요. 앞서 뭐 비대면으로 뭐 쿠팡이 잘 나가는 것처럼 네. 이 는 업종도 있는데 그러면 돈이 가액돈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정상적으로 이 빚 문저 갚아야 돼. 근데 지금은 빚 갚지 않고 또 또 뭐요? 집을 사거나 또 빚을 내서 또 뭘 해요? 또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난달 이제 은행의 통계를 보니 넉 달 연속 가계 빚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영끌로 대출해서 집 샀다가 집값 폭락해가지고 정말 다들 곡소리 난다 이거 얘기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는 또 다시 이게 역전돼가지고 또 빚을 내서 뭘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빚이 가계부채가 1,068조를 기록해서 우리나라 이제 GDP 규모를 뭐 이미 넘어서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빚이 늘어나는 국가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네. 빚이 늘어나는 이 속도도 문제예요. 증가폭이 지난 2월만 하더라도 4월만 하더라도 한 2조 원대 늘어나더니 2조 원, 4조 원, 5조 원 급기야 지난달에는 6조 원 늘어났어요. 어머. 근데 빚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줄고 있고 네. 또 신용 대출, 기타 대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줄고 있는데 뭐가 늘고 있느냐?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빚내서 빚내서? 아파트 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네. 이른바 2030 세대가 급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FOMO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야, Missing Out. 나는 이 상승장에 도태될 거야. 우리 한번 경험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빈대에서 집 산 사람과 그리고 관망했던 사람의 자산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네.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습 효과로 야 지난번 상승장에 못 타서 나는 지금 정말 완전히 이 같은 출발했던 동료들과 비해서 나는 굉장히 자산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게 또 한 번 상승장이라면 이때는 또 올라타야 돼. 이런 이제 더 심리가 이상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못 올라타면 난 끝이야. 이렇게 끝이야.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점점 이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도 문제가 좀 있어요. 부동산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많이 있죠. 풀어줬어요. 네. 이른바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데도 아, 그래요? 소득이 없는데도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연 4%대로 최장 40년이 아니라 50년까지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놀랬던데 어떤 사람이 50이 넘었는데 50년 그러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하고는 5학년이 넘었잖아요. 네. 50년 대출 받으면 100년, 네. 100살까지 빚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50살 넘은 사람한테 빚을 내주면 대출해주면서 50년 상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네. 이게 왜냐면 50년 장기로 이제 하게 되면 이른바 규제를 조금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때문에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40년이 아니라 50년으로 길게 가져가면 대출 한도가 조금 늘어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 최장기죠, 초장기. 초장기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한테는 은행이 대출을 전혀 안 해줬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 취약계층들한테는 이제 전월세 보증금 그리고 월세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부 전월세 대출 정책금융 상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연체율, 특히나 네. 19세 연체율은 20%예요.
야, 19세 연체에 20%면 해결이 돼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알바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알바에서 이 원리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막 해주는 거야, 대출은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금융 상품에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일자리나 이제 고정 수입이 없는 무소득자들도 대출 받은 뒤에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원리금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 1년 반 전에 제로 0.5%인 기준금리가 지금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는 4%, 최고는 7%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내야 될 이자에 대한 부담과 원금은 고사하고 네.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불어났던 가계빚도 청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자 오른 것도 못 갚고 가계 여윳돈을 조금이라도 이제 생길 때마다 보너스를 받거나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이제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이제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대출 받아서 오히려 이제 이른바 B2 영끌에서 주식까지 사고 있는데요. 올 초에는 증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차 전지주. 네. 그래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사지 못하면 난 에코거지. 에코거지. 네. 왜냐하면 한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연이자 은행에서 빌려봐야 4에서 7%야. 이건 연이자거든요. 네. 근데 야 하루에 10%씩 올라. 10%, 30%씩 오르는 주식 투자는 더 낫지 않아? 무조건 이런 사야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빚을 얻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남는다. 그치, 이렇게 그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플럭체이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사서 고점에 샀어. 남들 다 얘기 듣고 나중에 샀는데 근데 남들이 다 팔아버려. 팔아버렸는데 또 여기에다가 증권사든 빚 못 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 원금 매수 차원에서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이렇게 증권사가 돈 빌려줘서 못 갚으니까 반대 매매해서 가져간 규모가 8천억 원대예요. 이게 전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입니다. 야, 진짜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은 정말 주식값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아주 돈을 왕창 버는군요. 맞습니다. 수수료를 챙기고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진 네, 대로 떨어진 반대 매매 대로. 챙겨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 금융기관의 이 수익이 엄청났다는. 우리가 금융공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수능에서 경제 과목 선택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요. 있다고 그러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줄어들겠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선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어질 것 같다는데 문제는 그 경제를 알아야지 이런 거에 끼어들고 사회에서 원래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요. 점점 격차 벌어져가지고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벌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점점 바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진짜 걱정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 공부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2 사례가 이제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뭐 연끌도 지금 다시 딱 재무장했습니다. 나 이거 연끌해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집은 무조건 안 팔겠다 뭐 이런 마음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출금리잖아요. 대출금리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연속으로 금리 동결했지만 어쨌든 대출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요. 은행권에서는 자기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어쨌든 한국은행은 안 일단은 올리고 크게 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 4연속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모든 금리가 동결되겠지가 아니라 대출 금리는 신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자본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요. 이른바 은행채를 발행하는데 예.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혼합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그리고 한 달마다 변하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있어요. 네네. 이걸 무더기로 매도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 번째는 세계 채권 시장의 바로미터는 미국의 장기 국채예요. 그렇죠. 장기 10년물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런 사태가 맞물리다 보니까 네. 미국 채권 올랐다는데 국내 채권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 은행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 은행 예금 금리도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 금리 4%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금주한테는 좋지만 이게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특히나 지난해만 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 야 모럴헤즈가 심각해 이자 장사에서 니네 성과급 잔치하지 마 그러면서 옥죄다 보니까 금리 오르는 시기에 오히려 대출 금리 내렸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반대급부로 소홀한 틈을 타서 은행들이 야금야금 지금 예대 금리를 높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의 상반기 이익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다른 국가들도 이런가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다른 국가는 달라요. 달라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지금 네. 금리가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 네. 하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보세요, 미국.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부채를 줄이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가계대출이랑 기업대출이랑 정부 다 풀어주고 대출이 있어요.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뻔하겠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정통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방법 뭡니까? 건설부동산 경기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지금 인플레는 좀 먼 일이고 지금 당장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뭔가 돌아가는 걸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금리는 동결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집 가지고 사고 팔고 하게끔 자꾸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말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도 고민이 될 거예요. 건설 경기 부양해서 경기를 낮게 하느냐. 지금 왜냐? 1% 성장은 역대로 받아보지 못한 제일 창피한 네 번째 성적이죠. 최악의 성적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네.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거쳐. 그렇죠. 여기다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조금 대출 금리를 좀 옥죄면서 그리고 대출을 집주인한테는 좀 풀어주는 풀어주면서,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 맞아요. 돈을 자꾸 시장에 풀면서 마치 돈이 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주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쪽 분야에다 투자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짝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계속 이 펀더멘털이 약한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무디스라든가 아니면은 OECD, IMF가 한국에 내가는 뭐냐?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감해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근데 경기가 죽을 것 같아서 올릴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10일에 이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발표가 난 다음 날 정부 부처, 금융기관 수장들이 또 모였어요. 여기서 나온 거론됐던 대책들이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일단 특례보금자리로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요. 이게 당초 한 올해 한 40조 정도 예상했는데 31조가 풀렸어요. 이거 많이? 금리 올리자. 네. 그래서 0.25% 금리 올랐고요. 두 번째는 최장 50년 만기 주담대 너무 빨리 팔리고 있어요. 한 달 만에 1조 넘게 팔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60세한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러다 아이고. 보니 만 34세 이하 청년층한테까지만 대출해주겠다. 연령 제한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최근 주택담보대출 비중 어디가 늘고 있느냐? 20, 30대는 가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받아요. 그렇죠. 금리가 더 매력적이야. 그리고 훨씬 편해요. 편해요. 네. 가지 않아도 되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채무를 좀 통제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줬던 걸 조금 옥죄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수준을 머무르냐 하는 것에 대한 변수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뻔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대강 느낌이 딱 오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이러면 있는 사람들 혹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네들을 유리하게끔 이걸 해놓을 수가 있고 맨날 당하고 이렇게 뒤 남아있는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지금 우리 소장님도 그거를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이 지금 느끼는데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는 이 대책 마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또 더 나쁜 게 있어요. 중국 내수 부동산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디플레이션 지금 공포가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이라도 좀 짱짱하게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중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사실 올라야 하이플레이션, 되는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고 난리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만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물가가 발표되는데 물가하면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3%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고 또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4%가 떨어졌어요. 그래요?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예요. 네.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10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물가가 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네. 중국은 지금 내수 부진, 수출 부진,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민간 투자 부진 다 지금 악순환이에요. 지금 수출은 1년 전보다 14% 넘게 줄고 있고요. 와. 중국 경기의 3분의 1은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습니다. 와, 5명 중에 1명은 놀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심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쓸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물론 중국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극과 극이잖아요. 소득 양극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보복 소비를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많지만 정말로 중국 사람들 그동안 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했잖아요. 공장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공장 잘 돌아가겠지?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세계 공장 중국이 죽게 되면 이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중국 사실 부동산이 버티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거품이 심하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맞습니다. 언제 문제가 터지냐가 이제 우리들 관건이었는데 결국 요즘에 터지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 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 경제 계속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중국도 돈도 풀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지방 부채, 정부 부채 너무 많아요. 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중국의 부채는 누구도 카운트를 못 해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앞서 제가 이제 가계가 빚이 많아서 소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있어야지 청년들이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서 그걸 소비를 할 텐데 소비가 안 되고 있고요. 소비 둔화되면 경기는 침체됩니다. 경기 침체되면 구태여 기업들이 투자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네. 이게 반복된 게 일본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고리가 계속되면 네. 일본은 일본 혼자만의 문제인데 그렇죠. 중국은 세계 경제 빅2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020년만 하대로 거의 한 26%, 27%에 가까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20% 미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장 다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건 5개, 메이드 인 코리아 5개 만들어진 물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중국과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국 수출 부진한 가운데 대중국 무역 수지는 적자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수입해야 될 거, 원자재거든요. 중국의 핵심 원자재는 우리가 들여와야 되는데 네. 그거 계속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다 흑자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정권 들어가면서 적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중국하고의 관계가. 거기에다가 올해처럼 우리가 1% 초반대 성적이 나올 때 하반기 기대했던 게 그래도 중국이 살아나면.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재개함으로 해서 하반기는 중국 수출 살아날 거야. 네. 반도체 경기 좋아질 거야. 우리 수출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수 소비 좋아질 거야. 이 세 개를 믿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한국개발연구원은 중국 경기 부진 심화로 인해서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게 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 초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그래도 2달 연속 흑자다. 무역 수지가 흑자다 이렇게 자랑했는데요. 그 흑자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서 에너지 수입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25%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휘발유, 기름 이런 것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죠. 일시적으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휘발유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중동산 두바이 가격은 배럴당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일주일 전에 휘발유 넣었던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리터당 100원 이상 올랐어요. 오늘이 휘발유는 가장 싸다. 가장 싸다? 지금 바로 넣으세요. 오늘 빨리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고 이게 뭐 한두 달 눈에 반짝 마치 흑자 나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망하면 우리 같이 망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 의존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어? 게다가 우리 지난주에 초전도체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장님하고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초전도체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200 몇십 조에서만 움직이던 그 붕 뜨는 그게 이제는 상온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이거 획기적이다 해갖고 그 관련 주식이 막 올라간다 했는데 하자마자 다시 또 그냥 푹 내려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봤더니 두 가지로 해요. 일단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 공식 어떻게 이 초전도체를 만들어냈는지 그걸 공개했기 때문에 아하. 그걸 가지고서 실험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일부 기관들은 시료. 야, 니네들이 한 시료를 줘봐. 실제로 하는지 검증할게. 근데 전자예요. 전자. 메릴랜드 내는. 네. 네가 내놓은 상원 공식대로 해봤더니 이거 아니더라. 아니더라가 네, 결론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대부분의 중국, 인도와 같은 비슷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초전도체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그렇죠. 신물질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데? 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이게 우후죽순처럼 올랐던 가격이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또 이 초전도체에 몰빵했던 분들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들어간 거 아니죠? 저는 돈도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자기 능력껏 너무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아주 꼼꼼하게 해서 해야지 남이 들어가라 그런다고 들어가고 남이 빠진다고 빠지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진짜. 비웃고 계세요, 소장님이.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경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좋게 만드는 요인들도 맨날 바뀌고 있고요. 정부 대책도 다 달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경제 공부하고 있어요. 경제, 부동산, 심리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있어요. 범. 같이 저랑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뭐 나중에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 초보자와 함께 경제, 경영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제가 뭐 다른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은채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